어제보다 더 건강한 오늘을 위해 활력과 건강을 더해드리는 건강 플러스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경섭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은입니다. 네, 어렸을 때 밥을 허겁지겁 빨리 먹다 보면은 어르신들이 항상 꼭꼭 천천히 씹어서 먹어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 당연한 거겠죠? 꼭꼭 씹어서 먹어야지 건강에도 좋잖아요. 그럼요. 그런데 이 빨리빨리를 외치는 요즘 같은 세상에서 소화불량이 많은 것도 씹기가 부족한 탓이라고 하네요. 그래요, 예.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음식을 꼭꼭 씹어 먹다 보면요, 비만 예방도 된다고 하거든요. 일단 우리가 꼭꼭 씹어 먹어야 식감을 어느 정도 느낄 수가 있고요. 그렇죠? 그리고 칼로리 소모도 되고요. 무엇보다도 이렇게 천천히 씹어서 먹으면은 칼로리 섭취량이 줄어든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먹고 난 후에 20분 정도 지나야 포만감을 느끼게 되는데 그 시간을 벌 수 있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거기에 또 이 뇌 활동까지 활발해져서 치매도 막고 기억력도 높아진다는 그런 장점이 있는데요. 그렇다고 또 너무 과하게 하루 종일 음식을 달고 살다 보면은 오히려 치아 건강도 해칠 수 있고 턱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합니다. 그렇죠. 예. 자, 어떻게 먹는지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건데요. 그 이전에 뭘 먹느냐, 이것도 우리가 좀 더 깊게 생각해 볼 필요가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항상 준비하는 코너인데요. 맛있는 처방전, 오늘 첫 코너로 만나보시죠. 쥐어짜는 것 같은 아랫배를 움켜쥐고 끊어질 듯한 허리를 부여잡게 되고 묵직한 듯 찌르는 듯 심한 고통, 생리통. 한 달에 한 번씩 찾아오는 통증 때문에 수많은 여성들은 괴로움에 눈물을 훔친다. 심하면 출산 시의 산통과 비교될 정도로 심각할 수 있다는 생리통. 생리통에는 부추, 대두, 미역이 바로 그 해답이다. 생리통의 가장 큰 원인으로는 정신적인 스트레스로 인한 호르몬의 변화와 찬 음식이나 찬 기운에 많이 노출되어 있는 현대인의 생활 습관과 선천적으로 기혈이 약하게 타고나서 자궁의 기능이 떨어진 경우 등 다양한 원인에서 올 수 있습니다. 생리통의 치료는 원인에 따라 치료하는 것이 중요한데 어혈을 제거하고 몸을 따뜻하게 해주는 한약을 복용하면서 규칙적인 운동과 마음을 편안하게 하고 몸을 따뜻하게 해주는 생강차, 대추차 등을 자주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부추는 혈액순환에 좋으며 몸을 따뜻하게 하여 생리통에 좋습니다. 부추를 이용하여 부추 월남쌈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양의 인삼, 부추. 한겨울에도 부뚜막에 심어 남편에게 먹인 채소란 뜻으로 부추란 이름이 생겼는데 남성은 물론 여성 건강에도 좋다. 오늘의 주재료인 부추를 먹기 좋은 크기로 자르고 맵쌀, 양파를 비롯한 각종 재료, 상큼하고 향긋한 깻잎, 아삭아삭한 청양감의 양상추, 달콤한 맛의 붉은 채소 당근, 그리고 맛살까지 채를 썰어준다. 오늘은 부추 월남쌈을 웰빙 음식으로 간단하게 하였지만은 쇠고기나 오리고기 아니면 훈제를 넣어도 좋습니다. 이번에는 달달하면서도 고소한 소스를 만드는데 파인애플과 땅콩 버터를 넣고 믹서에 곱게 갈아주면 소스까지 준비 완료. 뜨거운 물에 라이서 페이퍼를 넣고 투명하게 얇게 변했을 때 그 위에 준비한 각종 재료들을 넣어서 돌돌 말아주면 자극적이지 않고 담백한 영양식 부추 월남쌈 완성. 간의 채소란 별칭도 갖고 있는 부추. 제철을 맞은 부추는 전, 된장국, 김치까지 다양하게 즐길 수 있는데 돼지고기와도 찰떡궁합을 자랑하지만 쇠고기와 같이 먹는 것은 좋지 않다. 부추에는 혈액순환을 촉진하는 성분이 다량 함유되어 있어 혈액순환 불균형에 기인한 생리통에 도움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부추에 함유된 비타민 A, 비타민 B1, 그리고 비타민 C, 그리고 셀레늄, 칼슘, 칼륨 등은 체내 활성산소를 억제하고 체내 노폐물 축적을 막아주는 효능을 갖습니다. 특히 부추의 알리신 성분은 비타민 B1의 흡수를 촉진하여 말초신경을 활성화시켜 에너지를 생성하는 역할을 하여 생리통의 통증을 완화시키고 원활한 순환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대두콩에 많이 들어있는 레시틴과 마그네슘은 신경을 안정시켜 생리통에 아주 좋습니다. 대두콩을 이용하여 대두콩 스파게티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21세기 최고의 건강식이라고 얘기하는 콩. 그중에서도 대두는 간장, 된장, 청국장, 두부, 콩나물까지 다양하게 이용된다. 대두는 깨끗하게 씻어서 불린 후 끓는 물에 넣고 삶아주는데 이때 너무 푹 익히면 비린내가 나고 고소함이 덜할 수 있기 때문에 적정 시간을 삶는 것이 포인트. 삶아진 콩은 건져내서 물과 함께 곱게 갈아둔다. 대두콩 스파게티를 하실 때에는 우리 한국 음식의 콩국수랑 비슷합니다. 콩국수를 믹서기에 잘 갈아서 그 국물을 넣어서 졸여주는 것이 여기 오늘 만든 대두콩 스파게티입니다. 양파, 피망은 작은 주사위 모양으로 썰고 마늘과 파는 다져준다. 오징어는 씻어서 채를 썰고 새우도 씻어주면 재료 손질 끝! 팬에 버터와 썰어둔 채소를 먼저 볶은 후 해물과 삶은 스파게티 면도 함께 볶는다. 마지막으로 생크림과 콩물을 넣고 소금으로 살짝 가느라도 잘 저어주면 요리 완성! 밭에서 나는 쇠고기 콩, 특히 대두는 다른 콩보다 단백질과 지방산이 풍부해서 채식주의자들은 대두로 콩고기를 만들어 먹는데 대두가 뇌졸중을 막고 골다공증과 변비도 예방한다. 대두콩에는 양질의 단백질과 높은 불포화 지방산 비율 등 우수한 영양뿐 아니라 아이소플라본, 올리고당, 파이토스테롤, 파이틱애시드, 식이섬유, 트립신 등 다양한 물질이 함유되어 있어 체내에서 다양한 기능을 갖습니다. 그중 아이소플라본은 여성 건강과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어 여성 호르몬 불균형을 바로잡아주며 혈중 지질 과산화물을 제거하고 항산화 능을 갖습니다. 최근 연구에서는 콩을 섭취함으로써 생리 전후의 증상이 개선되는 사례가 보고되어 콩 섭취를 통해 생리통 완화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미역에 많이 들어있는 철분과 엽산은 빈혈과 생리통에 아주 좋습니다. 미역을 이용하여 미역 해물전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다가 주는 선물, 바다의 채소 미역. 미역은 피를 맑게 해주고 조혈작용을 돕고 뼈도 튼튼하게 해주는 해조류다. 미역은 물에 불려서 작게 썰어주고 팽이버섯과 고추는 편으로 썰고 오징어는 채를 썰어 준비한다. 다음은 미역 해물전을 만들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단계. 썰어둔 미역을 물과 함께 곱게 갈아서 쫄깃쫄깃하고 쫀득쫀득한 식감을 만들어준다. 미역 해물전은 우리가 알고 있는 매생이전과 아주 흡사합니다. 그래서 미역을 분쇄할 때는 아주 곱게 분쇄하는 게 좋습니다. 이제 걸쭉하게 갈아둔 미역에 부침가루를 넣고 팽이버섯까지 골고루 섞어서 반죽을 만든다. 팬에 기름을 두르고 반죽을 한 입 크기로 올린 후 그 위에 오징어를 더하고 고추와 달걀까지 보기 좋게 올려서 앞뒤로 잘 익혀주면 미역 해물전 완성! 엽산이 풍부해 산모들에게 먹이는 미역. 비타민도 풍부해 피부에도 좋은데 미역을 먹을 때 참기름과 함께하면 영양의 흡수율이 높아지고 식초와 함께하면 혈액의 산성화를 막는다. 미역에 다량 함유되어 있는 섬유질은 체내 축적된 노폐물을 배설시켜줌으로써 체내 독소에서 기인한 생리통의 통증을 완화시켜주는 역할을 해줄 수 있습니다. 또한 미역에는 철분과 엽산이 다량 함유되어 있어 여성들에게는 필수적인 식품이라 할 수 있습니다. 미역에는 신경을 안정시켜주고 통증을 완화시켜주는 성분이 함유되어 있어 생리통을 완화시키는 데 도움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마법에 걸린 날이면 함께 따라부는 고통, 말 못한 고민, 생리통. 아픈 배를 움켜쥐고 괴로워하고 있다면 이제 식탁 위의 새바람, 건강 음식을 통해 생리통 걱정을 덜자. 네, 이 생리통 다른 말로 월경통이라고도 하는데요. 뭐 남자들은 모르지만 여성들은 매달 감수해야 하는 불편함, 아니 네. 그 고통이라고 하잖아요. 맞습니다. 예. 뭐 개인에 따라서 그 통증의 정도는 다르겠지만 절반 이상의 여성들이 이 고통을 감수해야 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예. 네, 학창 시절에도 이 생리통 때문에 생리통이 심해서 조퇴하는 친구들도 많았던 그런 기억이 나거든요. 네. 그런데 요즘은 또 직장 여성들을 위해서 법으로 한 달에 한 번 이렇게 보건 휴가를 주는 것도 정해져 있더라고요. 그렇군요. 예. 아무튼 이렇게 일상생활에 막대한 지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이 생리통
생리통을 덜 수 있는 그런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는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일시적으로 약을 먹어도 네. 도움이 되겠지만요. 그 이전에 이 생활적인 면에서도 어떤 노력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요. 일단 여성들은 항상 아랫배가 따뜻한 게 좋다고 하잖아요. 이렇게 아랫배를 따뜻하게 해주고 특히 월경 기간에는 타이트한 옷은 삼가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과일과 채소 충분히 섭취하는 것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네요. 네, 그리고 불규칙적인 식습관이나 또 무리한 다이어트를 하는 경우도 그렇게 좋지 않다고 합니다. 네, 그래도 심하면 또 질환이랑 관련될 수가 있으니까 꼭 검사를 받아보시는 게 또 필요할 것 같고요. 자, 오늘 맛있는 처방전 생리통에 좋은 음식들 함께했습니다. 건강 백세가 화두로 떠오르고 있는 요즘 오래오래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한 단계 더 나아가 삶의 질에 대한 고민도 많아지고 있다. 다양한 검진을 통해 각종 질환을 조기 발견하고 예방하려는 사람들도 늘고 있는데 여기에 빼먹지 말아야 할 것 하나 더, 바로 치아 관리다. 몸이 좀 피곤하든지 뭐 몸살이 나든지 하면 잇몸이 막 들떠. 약간 찬물 담은 시큰거리는 것도 있고 해서 모든 것들이 오래 쓰면 탈이 나는 법, 치아도 예외일 순 없다. 100세까지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는요, 60, 70대에 오시는 게 아니라 3, 40대, 적어도 4, 50대는 병원에 1년에 4번씩 오셔서 정기적인 검진을 하신다면 건강하게 평생을 사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건강 백세를 위한 필수 요건. 오늘 TV 주치의에서는 노인 치아 관리에 대해 자세히 알아본다. 네, 이 오복 중에 꼽히는 게 바로 이 치아 건강 아니겠어요? 치아 건강이라는 게 우리 네. 식과 관련돼 있기 때문에 얼마나 중요한지 굳이 설명드리지 않아도 다 아실 것 같습니다. 우리 눈앞에 이렇게 산해진미가 차려져 있더라도 치아 씹지를 못해서 못 먹는다면 그럼요. 그런 고통이 또 어디 있겠어요? 네, 그렇죠? 맞습니다. 예. 이 사랑니를 포함한다면 성인들은 32개의 치아를 갖게 되는데요. 이 치아 모두를 건강하게 평생 잘 지키는 일이 점점 더 어려워지는 것 같아요. 그래요. 예. 세월이 흐를수록 뭐 치아도 더 이렇게 약해지고 네. 또 아프기 쉬울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은요, 노인 치아 관리에 대해서 자세히 전해드릴까 합니다. 도움 말씀을 위해서 문은수 치의학 박사 자리 함께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평균 수명이 늘고 또 노인 인구의 비중이 늘어나다 보니까 오늘처럼 어르신들의 치아 관리를 따로 이렇게 얘기하는 자리가 마련되고 더 관심을 갖는 이유가 있는 것 같은데요. 네. 어떻게 좀 정리를 해주시죠? 네, 얼마 전까지만 해도요, 우리 치료의 목표는 20대 기준으로 그 회복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노인에 대한 변화를 고려치 않는 그런 초점이 맞춰져 있었던 거지요. 그래서 최근에는 우리 노인들의 그 변화를 평가해 보니까요, 음식을 씹을 때 그 저작근의 힘도 절반이 못 됩니다. 청년에 비해서. 또 반사 속도도 4분의 1도 못 된다고 그래요. 네. 또 우리가 타액이 엄청나게 중요한데요. 타액의 양도 절반도 안 돼요. 또 우리 옛말에 이가 없으면 뭐로 먹고 산다고 그러죠? 잇몸이죠. 근데 사실 이 잇몸의 두께도요, 절반 이하로 줄어들기 때문에 사실 그것도 정답이 아닐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이와 같은 노령화에 따른 이런 변화들을 간과한 치료 방법들은 이제 다시 한번 기초부터 다시 생각해야 될 그런 시기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네, 이렇게 어르신들 치아 건강이 나빠진다면 네. 이 씹는 기능, 이게 네. 굉장히 중요했는데 이 네. 기능도 어느 정도까지 떨어지게 되는 걸까요? 네. 먼저 사회자분께 질문 하나 드려보겠습니다. 네. 평생 우리가 갖는 치아의 개수는 몇 개라고 알고 계십니까? 김정은 아나운서가 예, 말씀하셨잖아요. 아까 제가 32개라고. 예. 네, 32개요. 정답은 땡입니다. 아, 땡인가요? 아닌가요? 왜 그런가요? 예. 우리가 어렸을 때 전일이 20개를 갖고 있지요. 그렇죠. 예. 그리고 성인에서 32개. 아. 32개에서 28개까지 왔다 갔다 합니다. 이제. 네네. 예, 이와 같이 이 32개의 이에 대해서 제가 좋은 통계를 하나 갖고 있는데요. 예. 우리가 나이가 들어가면 따라서 이가 많이 없어지죠. 그 없어지는 이, 그 개수에 따라서 사실
어른들이 병원에 오시면 가장 안타까운 것이 산에 진미가 있어도 먹을 수가 없지요. 이가 없으니까. 그러니까요. 그게 가장 안타까운 겁니다. 그래서 이 이의 개수에 따라서 드실 수 있는 음식을 한번 우리가 표로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4개가 이렇게 있으면 우리가 두부는 잘 드실 수가 있습니다. 네. 또 이와 같이 12개가 있으면 삶은 계란 정도는 잘 드실 수 있는데 우리는 사실 단단한지 모르고 먹고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어른들한테는 단단하게 느껴지는가 봅니다. 그리고 이렇게 18개가 있으면 김치를 우리가 드실 수가 있고요. 또 사과도 21개나 있어야 드실 수가 있다고 하는데 사회자분들도 김치 좋아하시죠? 그럼요. 예, 한국인. 우리가 항상 먹어야 되는 건데 그런데 또 하나 질문을 드리면 성인 70세가 되신 분들의 평균 이가 몇 개인지 아시고 계십니까? 평균 이가요. 한 20개. 20개. 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예. 예. 몇 개인가요? 평균 12개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12개는 김치는커녕 우리가 늘 먹는 김치는커녕 삶은 계란 정도 먹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제 어르신들이 건강하게 오래 사시려고 한다면 우리 건강의 첫 관문인 이 치아에 대한 이런 예방부터 관리부터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러네요. 정말로 정상적인 생활을 위해서는 적절한 치료, 그 이전에 꼭 필요한 게 예방이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요. 다시 한번 실감하게 되는데요. 그런데 그렇다면 우리 치아는 잇몸과 치아 이렇게 크게 두 개로 나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잇몸과 치아에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질환들도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거든요. 특히 어르신들에게 잘 나타나는 질환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사실 어르신들은 훨씬 많은 질병이 많이 나타나고 있고요. 특히 어르신들에 대해서는요. 우선 우리 화면에서 보는 것처럼 치근 우식증이라는 것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원인들에 의해서 발생해서 실인 증상도 호소하고 있는 치아 마모증도 있고요. 또 심한 염증으로 치아를 가장 많이 잃게 만드는 우리 치주 질환, 그리고 타액 분비가 감소로 인해서 입안이 화끈거리는 그런 장염감을 호소하는 구강 건조증, 이런 것을 들 수가 있겠습니다. 네. 다양한 질환들이 있는데 이름만 들어서는 잘 이해가 가지 않으니까 먼저 치근 우식증에 대해서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사회분들께서도 치아 우식증은 들어보셨어도 치근 우식증은 좀 생소하시죠? 그러니까요. 그죠? 예. 이와 같이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서 잇몸이 퇴축으로 인해서 뿌리가 노출된 경우에 나타날 수가 있고요. 또 어르신들께서 음식이 낀다고 치실은 사용하지 않고 우리가 요지를 마구 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나타날 수가 있고요. 또 치주 질환에 걸리신 분들에서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통계에 따르면요, 어르신들이 젊은이들보다 간식을 더 많이 드신다고, 그래서 나타나기도 한다고 합니다. 근데 그 사진 보니까 저렇게 치근이 다 보이는 그런 저도 몇 개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아무 증상이 지금 없어요. 근데 어떤 점이 문제가 될까요? 조금 더 지나시면요. 치아 일장 깊이 내는 신경이 있습니다. 아직 거기까지 도달이 안 된 거고요. 치아는 세 층으로 구분이 되어 있는데 현재 사회자께서는 맨 바깥층에만 흠이 나 있는, 파여 있는 그런 정도입니다. 연세가 드시다 보면 뿌리가 좀 더 산성에 약해집니다. 그래서 또 거기에 썩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때 가서는 이미 늦어서 신경치료를 하거나 이를 보초를 하거나 경우에 따라서는 빼야 되는 그런 경우가 생기기 마련입니다. 그런 치근 우식증 먼저 말씀해 주셨고 또 치아 마모증도 많이 생길 수 있다고 하셨는데 이 치아 마모증은 어떤 질환인가요? 당연히 많이 썼으니까 마모가 많이 일어나겠죠. 그죠? 그런데 이제 많이 쓴다고만 나타나는 건 아니고요. 올바르지 않은 칫솔질에 의해서 나타날 수가 있고요.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연세가 드심으로 인해서 치아의 자체에 잔금이 가거나 또 약해져 생기기도 합니다. 또 위산이 올라오거나요. 또 자극성 음식에 의해서 부식에 의해서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구강 건조증에 의해서도 발생하기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요, 밤에 이 가는 분들 있죠? 이런 분들 때문에 이의 목에 해당되는 부분이 깨져서 나타나기도 하고요. 딱딱한 음식을 좋아하는 분들도
또 더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그리고 또 가장 많이 알려진 치과 질환 중에 풍치라고 있는 그 치주 질환도 흔하게 나타나잖아요. 그렇죠. 이 풍치, 치주 질환은 사실 우리나라 사람의 어른들의 한 4분 중에 3분 정도는 나타난다고 해서 우리 국민병이라고도 부르기도 하는데요. 이와 같은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단계별로 치료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나 전 단계에서 치료하는 것이 가장 효과가 좋고요. 또 하나의 통계에 따르면요. 어른들이 청년들보다 치료에 대한 그 효과가 더 좋다고 그럽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른들의 조기 치료, 조기 예방이 더 중요하다는 게 여기서도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 치주 질환, 풍치가 한번 생기면요. 네. 이가 그 나이가 들수록 우수수수수 다 예. 빠질 수 있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더 무서운 질환이라고 하는데 네. 실제로 그런가요? 맞습니다. 사실은 소리 없이 오는 질병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참을만 하니까 그냥 견디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조금 흔들려서 치과에 갔더니 다 빼라고 그럽니다. 예. 실은 그 속에 있는 이를 받치고 있는 치조골이라는 뼈들이 다 망가진 상태에서 오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기적인 예방, 검진 이게 참 중요하겠습니다. 그렇군요. 네. 예. 자, 그리고 아까 또 구강 건조증이 있었어요. 우리가 보통 안구 건조증, 눈에 관련된 질환 말씀드릴 때 많이 드렸던 건데 구강에도 건조증이 생기는군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 침이 없다면 사람은 살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 침이 성인이 되면서 어른이 되시면서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서 서두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절반 이하로 줄어듭니다.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렇게 되다 보면 장열감이 나타나는데 장열감이 오기 전까지는 가장 큰 문제가 어른들은 당연히 침이 적어졌겠지 하는 당연시 여기는 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치료를 해야 되는데요. 사진을 보시면 여러 가지 원인이 있습니다. 그중에 술, 담배도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인데요. 연세가 드실수록 80% 이상은 전신질환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한 가지 이상. 그리고 50% 이상은 2가지 이상의 전신질환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약을 많이 드시죠. 이 약에 의해서도 구강 건조증이 일어날 수가 있다고 그럽니다. 입안에 침을 좀 고이게 만들어야 하는 그런 이유가 뭘까요? 네, 우리 침이 엄청나게 중요한 일을 합니다. 어찌 보면 치아와 침은 우리 건강에 수문장 역할을 한다고 할까요? 그 기능을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화면을 보시면요. 이와 같이 윤활제로 작용을 첫 번째로 합니다. 그래서 씹고 삼키는 기능을 부드럽게 해주고요. 두 번째로 소화작용인데 아밀라아제 같은 소화 효소를 함유하고 있어서 당분의 소화를 돕기도 하고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인산염 등을 함유하고 있어서 산송도를 일정에 유지시켜주는 중화작용을 우리가 돕고요. 무엇보다도 각종 그 면역세포들을 우리가 갖고 있어서 입으로 침투하는 많은 세균들을 막아주는 항균 기능도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 외에도 이런 다양한 기능 외에도 치과적으로 중요한 2가지 기능이 있습니다. 틀니가 입안에 들어갔을 때 쓸려서 잇몸이 상처나는 것도 우리가 완충 효과도 해주고요. 특히나 틀니가 입안에서 잘 떨어지는데 떨어지는 것도 막아주는 본드 역할도 해주기 때문에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치과적으로는 이 타액의 양과 그 점조도가 매우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어르신들의 치아하면 또 방금 말씀하셨듯이 틀니가 잘 떠오르는데요. 틀니하는 분들 많이 보긴 했는데 생각보다 참 관리도 그렇고 불편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습니까? 네, 틀니가 내 일은 아니지요. 그러니까 불편하겠지요. 그러나 불편하다고 못 쓰는 사람들은 적고요. 대부분 적응해서 잘 쓰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틀니는요, 어르신들에게는 가장 중요한 그런 장치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다만, 오랫동안 틀니를 끼고 있거나 또 골소실이 심한 환자들일 경우는 틀니가 막 움직이겠죠. 그래서 불편하고요. 아까 말씀드린 틀니를 받아줄 그 잇몸이 얇기 때문에 그래서 잇몸에 대한 평가를 해서 틀니를 잘 받아줄 수 있는 잇몸인가 아니면 틀니를 받아줄 수 없는 잇몸인가에 따라서 우리가 틀니를 선택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네, 오늘 노인의 치아 관리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고 있는데요. 이번엔 병원을 찾은 환자들을 화면으로 함께 하시죠. 여러 가지 기능을 갖고 있는 우리의 치아.
일단 가장 대표적인 게 씹는 기능이죠. 또 말할 때 정확한 발음을 내는 데도 필요합니다. 또 요즘에는 미적으로도 아주 중요하고요. 틀니를 원체는 하다가 틀니가 너무 불편하고 자꾸 하나씩 망가지니까 막 몇 개가 안 남았어. 임플란트를 할 수 있다 이래갖고 그래가 이러더라고. 특히 어르신들의 경우에는 치아 관리가 노화나 인지 기능과도 관련이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위 사진을 보면은 심을 수도 없고 진짜 절망적인 상태인데 가장 중요한 건 우리 어머님이 잘 따라오셨다는 거. 그리고 치료 후에도 우리가 하자는 대로 잘 오시고 또 이를 아끼시고 뼈를 이식하고 피를 빼서 해주고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또 어머님이 겁이 좀 있으셔가지고 수면으로 했더니 이렇게 잘 됐습니다. 환자에게 문진을 통해서 그 환자의 병력이라든가 가족력이라든가 또 약에 대한 어떤 알러지가 있는 거라든가 또 여자분 같은 경우는 임신 여부 등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고요. 또 병소를 이렇게 눈으로 봐서 확인한 시진과 또 직접 만져봐서 병소의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촉지를 우리가 할 수가 있고요. 필요에 따라서는 방사선을 찍어서 그 상태를 확인할 수 있고 뼛속 상태를 확인하고 또 기록을 남길 수 있는 그런 방사 사진을 우리가 하게 되어 있습니다. 뾰족하지만 끝이 둥글게 돼 있어서 환자들에게 큰 불편을 주지 않는 기구를 사용해서요. 치아의 6면을 갖다가 이렇게 탐침으로 깊이를 뼈가 현재 얼마나 녹아 있는지 정확하게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치준한 검사를 하게 되겠고요. 또 다음으로는 치아 주위에 치균, 세균막이 얼마나 분포되어 있는지를 확인하는 치균, 세균막 검사, 우리 프라그 테스트라고 그러죠. 이런 것을 우리가 시행하게 되겠습니다. 이 검사를 하게 되면요, 우리가 소화기관에서 또 기관지에서 올라오는지 아니면 축농증에서 코에서 나는지 아니면 우리 입안에서 내는 냄새인지를 구별해서 우리가 치료할 수 있는 그런 검사가 되겠습니다. 또한 세균의 그 밀도 얼마나 균이 많은지 또 어떤 종류가 있는지 그리고 또 얼마나 운동성이 활발한지를 평가해서 거기에 맞는 우리가 처방으로 치료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면 치아 기능이 자연적으로 떨어집니다. 점점 약해지고 색도 어두워지고요. 잇몸은 서서히 내려앉고 치아도 빠지게 되죠. 또 손상된 치아를 그냥 두면 다른 치아도 문제가 되고요. 이렇게 떼우고 씌우고 했죠. 이제 나이도 있고 그래서요. 검사도 좀 할 겸 약간 찬물 담은 시큰거리는 것도 있고 해서 65세 이상이 되면 치아의 50% 이상이 손상된다는 조사 결과가 있습니다. 75세에는 겨우 2.46개의 치아만 남고요. 보통 70세에 우리가 치아가 몇 개 없는데 거의 다 있으시고요. 단지 잇몸이 좀 망가지고 그게 뼈까지 좀 내려가는 데가 어금니 쪽으로 있어요. 그래서 지금 시기적절하게 지금 70세가 넘으셨다는데 앞으로 20년 동안도 계속 정기적인 관리만 하신다면 건강을 유지할 수가 있는 그런 분입니다. 우리가 치아가 없어지다 보면 우리가 치매에 걸릴 확률이 더 가속화된다고 그럽니다. 그리고요, 사회생활이 아무래도 위축되겠죠. 그로 인해서 우울증에 걸리기가 쉽고요. 무엇보다도 영양 불균형으로 인해서 전체적인 체력이 약해져서 다른 병들이 호발될 수 있는, 쳐들어올 수 있는 기회가 많이 늘어나기 때문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치아의 건강은요, 단순히 치아 자체만의 건강이 아니라 우리 전신 건강의 첫 관문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100세까지 우리의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 치아 건강은 우리 건강의, 전신 건강의 가장 중요한 초석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이 병원에 찾은 어르신들의 증상도 이야기를 들어봤는데요. 계속해서 노인 치아 관리에 대해서 자세히 전해드립니다. 네, 지금까지 우리가 이 다양한 치과 질환과 거기에 맞는 대책에 대해서 얘기를 좀 나눠봤는데요. 이번엔 좀 예방적인 차원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치아 건강을 위해서는 병원에서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요? 네, 사실 고령이 되시면 만성질환도 많고요. 치아도 빠지니까 여러 가지 불편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포인트로 지금 잡는 것은 20, 30대에 예방을 하자는 그런 뜻이거든요. 네. 그래서 예방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사회자분들 잘 아시는 스케일링이 있고요.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프로페셔널 투 스크리닝이라고 해서 전문 치아 청결법이 있고요. 또 페리오케어 플러스라고 해서 세균 관리법 등을 우리가 들 수가 있겠습니다. 네. 네. 뭐 스케일링이야 뭐 네. 저도 그렇고 뭐 어르신들도 그렇고 좀 많이 들어본 그런 네. 방법인데 나머지 두 가지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좀 하나하나 생소하죠. 자세히 네. 좀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먼저 전문가 치아 청결법을 보시면요. 말 그대로 전문가가 보시는 것처럼 두 줄무의 치수를 이용해서 잇몸과 치아 사이를 마사지 해줌으로써 초기 풍치와 또 예방도 해주는 그런 치료법이 되겠습니다. 네. 지금 보이시죠? 이와 같이 특수하게 제작된 칫솔로요. 치아의 역 30도로 방향으로 해서 지우개지는 정도의 힘으로 치아 사이사이를 마사지 해줌으로써 잇몸의 섬유모 세포를 활성화해서 치아를 단단하게 잡아주는 그런 효과를 보게 되는 방법입니다. 이렇게 하면요. 웬만한 질병이 쳐들어와도 다 막아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네. PCP라는 또 방법이 예. 있던데요. 예. 이거는 또 어떤 방법일까요? 쉬운 말로 세균 관리법입니다. 예. 이게 세균이 많던 환자가요. 이 잠시 한 10분만 치료를 받으면 세균이 거의 없어진 걸 직접 눈으로 볼 수 있어서 치과에서는 아주 호응이 좋습니다. 사진을 보시면요. 이와 같이 권투 선수가 끼는 마우스 가드 같은 것을 만들어서요. 여기다가 우리가 약물을 도포하고 약 10분 정도만 장착해 준다면 바로 우리 아까 보신 것처럼 세균이 확실히 감소된 그런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장치입니다. 단 한 30분 정도는요. 음식물 섭취를 하지 않으면 그 효과를 더 많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전문적인 치료법도 중요하지만 기본적으로 치아를 관리하는 원칙들이 있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스케일링이나 전문 치아 청결법 외에도 더 중요한 가장 기본적인 원칙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르신들은 같은 조건이라면 청년보다도 훨씬 더 질병이 많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예방이 더 필요한데요. 여기에는 우리가 정기적인 검진과 예방진료 그리고 무엇보다도 구강위생의 습관화가 필요합니다. 나에 맞는 내원 휘수라든가 나에게 맞는 관리법 이런 것들을 충분히 교육을 받으시고요. 그걸 습관화하신다면 100세까지도 이를 건강히 사실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치아에 어떤 이상 증세가 없더라도 이 정기적인 검진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강조해 주셨는데요. 그다음에 그 주기를 어느 정도 하는 게 적당할까요? 네, 내원 주기는 사실은 사람마다 위치마다 틀립니다. 그러나 보통 우리가 보면요. 이론적 주기로는 1년에 사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화면을 보시면 6개월에서 1년 정도에 한 번씩 그러니까 한 번 내지 두 번이면 이론적으로 가능합니다. 그런데 실제 임상에는요. 아주 심한 사람이 있고 드문 사람이 괜찮은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네. 심한 사람은 1년에 한 달에 4번을 집중 관리를 받으시고요. 어느 정도 좋아지면 이렇게 연간 관리로 들어가서 3개월에 한 번, 1년에 4번 받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정리하자면은 기본적으로 1년에 2번 그리고 치아 상태에 따라서 그 횟수가 늘어날 수도 있는 거죠. 네. 그래요. 예. 아무튼 이런 예방 관리의 중요성에 대해서 강조를 해 주셨는데 많은 분들이 또 이 치아 예방 관리에 대해서 예전보다는 그렇게 관심도가 굉장히 더 높아지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거에 관련해서 어떤 정책도 지금 좀 뒷받침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이게 화면을 먼저 보시면 말이죠. 75세 우리 노인의 비율이 4.1%가 넘는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미 고령화 사회에 접어든 그런 나라이기 때문에 여기에 맞춰서 노인 보험 정책이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 숫자로 본다면 약 200만 명 이상이 이미 보험 혜택을 받게 되는 셈인데요. 의사로 볼 때는 좀 늦은 감이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매우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네. 이렇게 우리가 치과에 보통 가야겠다 싶을 때 아파서 걱정을 하고 또 비용이 많이 들어서 걱정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예. 이제는 치과의 문턱이 조금 낮아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면 일단 치료적인 차원에서 이 어르신들의 틀니도 보험 적용이 되나요? 물론이죠. 어른들에게 가장 필요한 게 틀니인데
그래서 틀니가 가장 먼저 보험이 됐습니다. 쉽지 않은 결정이었는데요. 그래서 재작년부터 이가 하나도 없는 분들의 보험이 적용이 됐고요. 작년부터 부분 틀니까지도 보험이 적용이 됐습니다. 다만 너무나 많은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요. 이렇게 75세 이상의 네. 환자분들에 한해서 먼저 있고요. 또 몇 가지 조건들이 있습니다. 기간이 있고요. 조건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거기에 해당되는 분들은 엄청나게 좋은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렇군요. 예. 네. 일단 뭐 틀니에 있어서 75세 이상 어르신 어떤 기준이 있지만요. 그래도 그분들에게 혜택이 들어간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네. 틀니뿐만 아니라 많은 어르신들이 임플란트를 굉장히 하고 싶어 하시거든요. 근데 이 임플란트라는 게 비용이 만만치가 네. 않아서 꺼리는 분들이 굉장히 많다고 들었습니다. 네. 예. 이 임플란트는 어떤가요? 잘 질문하셨습니다. 예. 사실 임플란트 좋다는 건 다 아는데 돈 때문에 못 하시죠. 그죠? 그러니까요. 또 물론 수술이 무서워서 기간이 오래 가서 못 하는 분도 혹간이 있습니다만은 대부분은 돈 때문인데 올 7월부터요. 임플란트가 보험된다고 발표가 됐습니다. 네. 그러나 이제 예산이라든가 시행 여부 또 대상과 개수 이런 거는 아직 약간의 조절이 필요한 그런 시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조정 중에 있고요. 그러나 2개만이라도 우리가 임플란트를 할 수가 있다면 틀니 갖고 아픈 사람들이 2개의 의지에서 임플란트 지지 의치를 끼면요 훨씬 수월하거든요. 네. 네, 이렇게 치료뿐 아니라 또 예방 진료에 대한 인식도 높아지면서 건강보험의 혜택도 좀 적용이 늘어난 것 같아요. 바로 스케일링인데요. 네. 여기엔 또 적용의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네, 사실 우리나라 보험 정책은 치료에 국한돼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예방 진료인 스케일링에 보험을 해준다는 것은 치과에서 대단히 고무적인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 화면을 보시면요. 20세 이상의 성인에게 해주고요. 또 연간 1회만 적용되고 뿐만 아니라 또 사전에 등록된 경우에만 보험 적용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요. 엄청난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20, 30대 스케일링을 잘 해서 예방을 한다면 70대, 80대까지도 건강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개인적으로나 국가적으로도 매우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참 반가운 소식이 네, 아닐 수가 그렇죠. 없는데요. 네. 그러니까 이런 혜택들이 좀 더 많이 늘어나서 네. 더 많은 연령대 어르신들이 이런 혜택을 누리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먼저 듭니다. 예. 자, 노인 치아 관리에 대해서 오늘 자세히 말씀드리고 있는데 마지막으로 좀 이 말씀은 꼭 드리고 싶다 어르신들에게 예,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제가 병원에 환자를 보면서 이렇게 어린이들 만나 뵈면 치료는 하고 싶은데도 시간적으로나 비용적으로 자식들한테 부담을 줄까 봐 참고 있다 왔다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근데 이제 보험 적용이 많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늘어남에 따라서 이제 시간만 좀 투자해서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겠다 이렇게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오늘은 노인 치아 관리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계속해서 시청자 여러분의 궁금증도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틀니를 해야 하는 경우와 임플란트를 해야 하는 경우가 따로 있나요? 그리고 저는 잇몸이 좀 안 좋은데 틀니는 절대 못하는 건가요? 네, 많은 어르신들이 고민하는 부분이 아닐까 싶어요. 틀니를 해야 될까 아니면 임플란트를 해야 될까? 이 기준을 어디에 잡으면 좋을까요? 사실 그 환자의 구강 상태에 따라서 두 가지를 말씀드리면 구강 상태와 만족도 두 가지의 포커스를 맞추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보통의 환자들은요, 틀니를 끼고 잘 적응을 하십니다. 그래서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 분들은 6개월에 한 번씩, 1년에 한 번씩 반드시 와서 검진하는 분들이세요. 근데 처음에 틀니를 꼈다가 뼈가 녹으니까 잇몸이 녹아내려 헐거운데 그냥 서신 분들은 나중에 틀니 절대 못 하십니다. 그래서 틀니를 하는 거와 임플란트 하는 경우는 틀니를 해도 편하면 틀니 하시는 게 낫겠지요. 비용도 적게 들고 수술도 안 하고 단기간 할 수 있는데 그러나 뼈가 많이 녹았거나 이가 발치될 때에도 치주 질환으로 인해서 뼈가 상실되거나 그럴 때는 틀니가 많이 움직이겠죠. 또 환자가 사회생활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 틀니가 뚝 떨어지면 좀 위험할 수 있겠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비용과 시간을 투자해서 임플란트를 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환자의 상태에 따라서 틀니를 할 것이냐 임플란트를 할 것이냐 또
환자의 만족도와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결정한 것이 맞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저희 아버님은 틀니를 맞추신 지 얼마 안 됐는데 계속 불편하다고 하시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네, 이 틀니를 하고 나서 불편함을 많이 느낄 때 어떻게 대처하는 게 가장 현명한 방법일까요? 네, 저분처럼 틀니를 해드렸는데 자녀가 아버님이 부모님이 못 쓰신다 그러면 마음이 좀 안 좋겠네요. 근데 보통 틀니는요, 처음 끼게 되면 대부분 사람들이 불편합니다. 우리가 마치 새 구두를 맞는 걸 신어도 뒷굽이 좀 아픈 경우가 있죠. 네. 적응되면 안 아프시죠. 그런 것처럼 처음에는 적응하는 기간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몇 주간은 조절도 좀 받으시고 기간을 좀 지나야 편해집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몇 주가 지났는데도 계속 불편하시면 정밀 진단을 받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네, 오늘 노인 치아 관리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도움 말씀에 문은수 치의학 박사였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예. 네, 어르신들 치아나 잇몸에 어떤 문제가 생기더라도 치과 문턱을 넘는 것조차 좀 꺼려하시거나 아니면 비용 문제 때문에 그럼요. 그냥 참고 지내시는 분들이 상당수입니다. 예. 네, 어떤 병이든 마찬가지겠지만 빨리 치료하고 또 미리 예방하는 게 가장 덜 아프고 또 간단하게 이겨낸다는 사실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그 예방법 중에 하나가 스케일링이었잖아요. 네. 스케일링, 이 성인이면 누구나 1년에 한 번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하니까요. 여러분 그 혜택 그냥 버리지 마시고 꼭 누려보셨으면 좋겠네요. 네, 어르신들의 치아 관리에 대해서 알아보면서 이 치아는 하루 이틀 관리를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평생 꾸준하게 관리를 잘 해야 된다는 걸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고 네. 보면 치아 관리도 일종의 노후 대책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럼요. 네. 예. 자,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